2017년도에 방송을 나가면서 제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저는 제가 이렇게 이빨이 강성대국인 줄 몰랐거든요. 자기 재산을 개한테 물려준다는 그 얘기를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책으로 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네. 그래서 뭐 억만장자가 돈을 평생을 모았는데 암이 걸렸다니까 창고에 들어가고 돈을 씹어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못 먹었으니까 불을 살라가지고 창고에서 돈하고 같이 타 죽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안 좋은 면들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책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분은 탈북하신 지 20년 다 돼가는데 아주 재밌고 똑부러지는 화법으로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계시는, 그런데 재밌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또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방송인 정윤아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글쎄요. 무슨 길 가다가 좀 알아보세요. 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네, 뭐라고 하세요? 그냥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네, 응원한다고. 네, 응원한다고. 네. 네. 유튜브가 정윤아 TV. 네네. 구독자도 많고 아유. 재밌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문화적으로 좀 소통하는 게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네. 그 말씀은 한국 문화와 그 북한 문화 네네. 이런 것도 차이점 같은 거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네네. 우리나라 분들이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네. 사실 북한 쪽에 그 상황을 학문으로 접하거나 또 알아갈 시간이 많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초보적인 건데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네. 출발했던 게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 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지에 그런 거 많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키부대 참모장의 따님으로 유복하게 자랐다. 아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나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집에서 자랐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명할 방법은 글쎄요. 국정원에서 조사받았던 기록이 다 있죠. 그게 유일한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사생활 이런 게 보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개인이 확인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근데 글쎄요, 특수부대 장교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네. 북한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정치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중요하냐 정치적인 생명이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정치적인 생명이 없는 육체적인 생명은 버러지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생명이 있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태어나야 되냐고 본다면 북한이 3개 계급으로 사람을 나눠놓고 52개 계층으로 나눠놨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강아지 혈통 따지더라고요. 북한은 사람 혈통 따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듣보잡으로 그 자리에 가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자기 백두혈통이다. 이 얘기 신조어거든요. 그게 북한에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참모장이 되려면 출신 성분 3계급으로 봤을 때 그 상위 계급에 올라가지 않으면 특수부대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복하다고 하시는 말이 그 안에서 살 때는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다 보니까 자기 계급에 안 맞는 아이들을 좀 깔보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집에서 제가 뭐 태어나면서 우리가 나라 선택 못하고 부모 선택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특수부대 장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북한 분들에 비해 볼 때는 뭐 예, 사람답게 그래도 뭐 네. 삼시세끼 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강도에서 자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지도 찾아봤어요. 네. 이제 압록강 이 접경에 중국 네. 접경에. 네, 네. 자강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접경이니까 중국으로 탈북하기는 좋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이라는 건 사실 네. 몸이 하는 거지만 정신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정신의 변화가 없으면 몸이 시도를 안 하겠죠. 근데 자강도는 그 정신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형학적으로 자강도는 6.25 전쟁 때도 거기가 이제 김일성이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도 총알 한 발, 포탄 한 발 안 떨어졌던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장강도 자체가 그 혁명 전적지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 사적지들도 많아요. 근데 그 지금 그것이 뭐로 변신했냐면 군수공장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 도 전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뭐 낙원, 뭐 휘천 낙원 공작기계, 뭐 뚜락도르 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서 이제 무기 만들군요. 군수 물자를 네. 그냥 대대적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북한에서는 평양이 제1의 심장, 자강도가 제2의 심장이다라고 김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김부자가 제일 많이 현지지도 하는 곳이 자강도예요. 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잠깐 한 5분 지났는데 뭔가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빨려드는 듯한 이거 그냥 아이고, 뭔가 죄송합니다. 말려드는 듯한 좀 말씀을 너무 적당히 매력을 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북하시게 된 게 99년인가요? 탈북은 2006년도에. 2006년. 2006년에 네. 탈북하시게 된 그 배경이나 네. 계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 자강도가 사실은 거의 압록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포, 자강도 네. 만포라는 곳에서 이렇게 앞에 보면 중국의 지안입니다.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이렇게 놓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쪽으로 놓으면 참 좋겠는데 자강도 사람들이 이게 깨질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탈북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평양 사람이 1,500명 정도 탈북을 했는데 자강도 사람이 100명도 탈북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훨씬 가까운데. 훨씬 가까운데. 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군수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전기 공급 잘 주죠. 다른 지역엔 배급을 안 주는데 여기 사람들은 먹여야 군수물자가 생산이 되면 그건 밀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급을 잘 주다 보니까 탈북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그냥 장군님 따라 천만리 막 이러면서 사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로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뭐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스키 부대다 보니까 월동 훈련을 나갔다가 손을 다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다 잃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는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겠다는 거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은 남편이 세대주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 같은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가 결심하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나 나나 우리 오빠나 다 평안도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함경북도 해령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고향인 그 함경북도 해령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이사를 가서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이제 그 김정수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길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한류를 접하게 되죠. 교원대 그러니까 일종의 사범대학교. 교원대학. 그러니까 4년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류를 접하게 되고 대학교 2학년 딱 끝마치자마자 제가 탈북을 했죠. 중국으로. 네. 중국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쿤밍 갔다가 그다음에 미얀마 국경으로 가서 미얀마를 쭉 관통해서 또 라오스 가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들어갔죠. 쿤밍에서 바로 라오스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뭐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브로커 손바닥에 달린 운명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월 차편 비행기편 뭐 다 주로 차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들이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돈다발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돈다발을 주면 넘겨받고 막 자기네들끼리 샬라샬라 하는데 전 중국에서 살질 못해가지고 아예 중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을 들어갔으니까 중국을 이렇게 쭉 관통만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뭐 브로커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소 같은 거 통과할 때 또 뭐 그 기차에 타고 있으면 용무원들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분증 검사하고 차표 검사하는데 차표는 있는데 문제는 신분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지를 발휘한 게 중국 책을 하나 구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 책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무릎에다 펼쳐놓고서 이렇게 다 침을 좀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딱 자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 용무원이 왔다가 야 이건 중국 책 보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검사를 안 하고. 그때 한 19살, 20살? 만으로 19살입니다. 안 무서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믿는 수밖에 없지만 선택의 경우가 없지만 국경을 넘었으니까 이게 진짜 한국을 가는 건지 뭐 어디를 가는 건지. 그래서 그때마다 이 한국의 망책이 있거든요. 한국 브로커가 있습니다. 같이 일행 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 브로커하고 한국에서 통화를 하는 전화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안해할 때면 한국 브로커랑 전화 연결시켜주죠. 니네 한국으로 간다. 네, 그래서 미두라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몇 선택. 명이나 같이? 11명이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처음부터 베이징에서부터는 같이? 베이징에서 만나서 저는 네. 그때 저 혼자 탈북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세뇌가 덜 벗겨져가지고 야 이거 장군님을 배신해도 되나 막 이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넘었는데 그 조선족 분들이 막 김정일 막 나쁜 놈이라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막 섬찟한 거예요. 북한에서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막 붙었어요, 막. 아이고, 김정일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내가 아무리 나라가 못 살아서 탈북은 하는데, 그렇게 남의 나라 대통령, 이렇게 뭐, 김정일이 막 뭐, 땡땡, 뭐, 개땡땡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랬죠, 제가. 네. 그런데 그분이 이거 세뇌돼서 옥하냐고. 자기가 중공군으로 그 6.25 전쟁 참전했던 사람인데, 나 너네 그렇게 살라고 내가 거기가 피 흘린 거 아니다. 그래서 막,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러지? 그냥 그땐 그랬어요. 근데 베이징을 갔더니 이미 탈북해서 사시던 분들 합치니까 11명이 된 거예요. 일행이. 저는 그때서야, 어머, 이제 세뇌가 덜 벗겨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북하다 보면 이거 장군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 장군님을 생각하시면서 장군님은 왜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뇌가 덜 벗겨져가지고, 네. 장군님이 저렇게 그 주민들을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건 미국 놈들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하고 자기네는 강대국이라고 헷가지면서 우리 조선은 헷가지면 안 되느냐. 우리 장군님이 우리 자체 개발로 이렇게 핵을 가졌다고 너네들이 2중 3중으로 대북 제재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네. 북한이 하는 말 그대로 트럼펫을 불듯이 그렇게 그때는 말하고 다녔죠. 그렇게 믿었다 이 그렇게 말씀이시죠? 아예 네. 굳건히 믿고 있었죠. 네. 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면 조금 이제 안전한 거죠. 저는 안전하다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뭐라 해야 될까, 난민 수용소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 근데 민간이,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분들이 하죠, 그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발로 가서 그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 안에서? 네. 네. 그 잡혔어요, 가서. 그런데 태국 경찰이 우리를 버려요. 11명을.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영어가 되다 보니까 왜 자꾸 버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랑 말하냐면 We don't work on Sunday. 우리는 일요일 날 일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니 주일날이라고 일 안 하는 경찰은 처음 봤다. 그 중국에 사다 온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럼 방콕까지 들어가자. 그래서 치앙라이에서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밤새 달려서 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분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딱 내려가지고 이구 지구 막 난민들처럼 길을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주신 거죠. 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연결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주셨어요, 그야말로. 이분은 그냥 우연히 우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주었다는 표현. 네, 그 우리를 길에서 주셨는데 네. 우연히 만나게 돼서. 네,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 방콕에 이 태국 분들 워낙에 그 루트가 19은 그 루트로 오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탈북민을 보호한 적이 없는 때예요. 방콕 한인교회가 그때 최초로 우리를 그때 데려간 거죠. 2006년도니까. 19년 네, 전이니까. 네. 그런데 이분도 처음 그렇게 탈북민을 주워봤대요. 그러면 그분 집으로 간 거예요? 아니요, 어떤 교회로 데려가더라고요. 교회. 네. 같이 가서 거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서 4개월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때는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와서 그 선교사분들이 그 펀딩도 기독교 단체가 뭐 영국에서 펀딩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네, 한국에서 네. 간 뭐 그게 우리가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한국 생활도 좀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들은 이제 종교가 없는 북한 분들에게 선교를 좀 하죠.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도 만났고 네.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많이 시켰고 네. 또 대한민국의 역사책 제가 그때 흥미롭게 봤던 책이 군주론이거든요. 군주론, 뭐 국가론, 막 이런 책들. 네. 북한에선 볼 수 없었던 책들.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북한 안에서는 김일성 독성실기, 김정일에 대한 뭐 체제선전 또 그에 대한 우상화 교육 이런 교재들만 접하다 보니까 그 군주론, 막 국가론 이런 거 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합숙소 안에서는 그 선교사분이 하시는 일상은 어떻게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또 평상시에는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 공부하게 놔두고 네. 또 뭐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싶은 책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관련된 서적들을 정말 열심히 구해다 주시고 네. 그때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살 때 남조선 괴뢰도당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조선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그냥 뭐 정말 썩고병든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인간의 애가 그런 사랑이 다 메마른 줄 알았댔거든요. 근데 웬걸요. 그때 그 제가 만났던 많은 한국 분들은 정말 사랑이 베이스로 그냥 깔려 있고 네, 헌신적이고 매너가 있고 희생적이고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우리를 참 따뜻하게 품어줬댔어요. 제가 왜 그 잘 아냐면 제가 아시는 선교사분이 그거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아. 이제 북한에서 네. 거의 못 오죠 지금. 지금은 못 옵니다. 그 루트가 거의 끊겼다면서요? 지금은 예, 이 루트로 못 옵니다. 일단 그러면 왜 못 오는? 북한 자체에서 못 넘어와요? 두만강을 넘질 못해요. 저도 이제 그 자강도에서 아까 압록강이 끼고 있는데도 못 넘었다 길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강도가 군수공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000m에 하나씩 그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하는 보위부 초소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탈출을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그 함경도 쪽에 두만강도 엄청나게 철통 봉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넘겨야 되는데 얼마 주면 넘겨주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경경비대가 1억을 부릅니다. 강 넘기는 거만. 지금요? 네. 근데 아무리 내가 윤아 씨 얼마에 넘어왔어요? 이거 여쭤봐도 저는 돼요? 50달러. 아버지 돈 훔쳐서 왔다면서요? 뭐 제 조사를 다 하셨구만요. 예.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는데 네. 제가 중대장을 찾아가서 중대장지 제가 요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1200불 훔쳤으니까 당장 합시다 그랬죠. 20년 전에 1200불 거의 좀 과장하면 사람 목숨값 아니에요? 그 동네. 아니 근데 제가 그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네. 알게 됐는데 제가 바가지 썼더라고요. 어불만 줘도 넘겼대요. 어불만 줘도. 그러니까 100불이면 네. 4인 가족 기준이 1년 먹고 살았답니다. 그때. 지금은 코로나 때 이제 완전히 북한 그 경비 북한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막을 수 있는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완전히 그냥 꽁꽁 묶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못 넘어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도 그냥 거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두만강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옆에 이렇게 살림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숨어 있다가 대기하다가 기다음에 넘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처서가 딱 이렇게 교차할 때. 네. 근데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처럼 이 기로를 후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는 부락을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2km 구간을 이제 20cm 대못 네. 바닥을 네. 만들고 그 안에 지금 북한이 주민들을 위한 전기는 없어요. 그래서 1년 12다가도 3일 정도밖에 전기를 안 주거든요. 근데 자강도를 제외해서는 전기 구경 못해요. 근데 그 압록강 지역은 이제좀 열감지 카메라, 만고압이 투입되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고압이 흐릅니다. 만고압이. 그다음에 무슨 그 또 무슨 온갖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배치를 하고 네.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라 지키라고 뽑아놓은 특수부대를 자국민 탈출하는 거 막으라고 특수부대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아니 뭐 앞으로는 이대로 가면은 탈북은 정말 쉽지 않아지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이 됐습니다. 철조망으로 다 그냥 네. 쳐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은 1억을 부르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1억 모으기가 어디 쉽습니까? 1억을 어떻게 북한 분들이 그걸 그리고 네. 두만강을 넘겨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중국이 얼굴 아이디를 다 도입해가지고 제가 올 때하고 상황이 아야 다릅니다. 네. 두만강을 넘겨놔도 중국을 관통 못하는데요. 얼굴 인식을 한다 네. 이거 카메라로. 제가 아무리 가짜 그 아이디를 사도 네. 얼굴을 갖다 딱 대면 이 아이디하고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공안이 딱 잡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남의 네. 거 갖다 써도 다 될 때입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워낙 대단한데 네. 또 이런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 합숙소에 이제 10번, 20번씩 있으면 아니 사실 제가 그 안에 취재해 보려다가 결국 못 했거든요. 네, 공개를 안 하죠. 너무 진짜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를 지나가고 네. 한국의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은 이제 그 가운데 그 역할을 하고 대사관에 가고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 여권 딱 나온다면서요. 네. 대한항공 타고 딱 들어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니 넉 달 동안 거기에 있으면 아니 우리 이제 워낙 그분들이 잘 해주시지만 따뜻하게 먹여주시고 하지만 아니 우리 빨리 대사관에 데려다 주라. 사실은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해요. 하죠. 막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거기 있을 때 전 참 좋았거든요. 네. 먹여주지, 채워주지, 공부시켜주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근데 그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막 빨리, 나 하루라도 빨리 남조선 좀 가게 해달라고. 네. 그러죠. 아. 그래서 그 순번 가지고도 막 날카로워가지고 많이 싸워요. 순번이라는 건 빨리 대사관 가는. 그 예를 들면 다음 차례가 정윤아였는데 네. 임산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아 씨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임산부나 아니면 노약자 먼저 빼야 되겠다. 이렇게 네. 되면 아는데 서운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런 다툼도 막 생기고 그렇죠. 그 안에 있을 땐 다들 예민합니다. 아주. 네. 네.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얼마나 네. 있죠? 한 3개월. 3개월 있으니까. 네. 예전에 그 대방동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어요? 아, 국정원 잘 몰라요. 조사 기관은 서울에 있고. 처음엔 조사 받고. 네, 조사 받는 기관은 그건 또 완전 개인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킥하면 하나원을 안 보내더라도 네. 4, 5개월 동안 조사만 하거든요. 오. 그러다 그냥 바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탈탈 털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관련된 건 탈북민만큼 잘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일반 사민들, 뭐 이게 누가 봐도 그냥 겹치는 스토리들. 이럴 경우엔 대부분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윤아 조사가. 씨 뭐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저는 왜 그때 오래 받았냐면 스키 부대에서 탈북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 부대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지금 좀 이제. 특이하구나. 그렇죠. 아니 스키 부대고 그런 특수 부대인데 너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 왜 탈북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올 때 달러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너 이거 가능해? 너 뭐야? 너 어린애가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왔고 너 아버지 어머니 다 두고 너 혼자 이렇게 탈북했다는데 이거 직행이 그렇게 빨리 오는 케이스가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중국에 사시던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죠. 한 달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시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면서요? 그게 국정원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조사를 다 네, 끝나고 네. 독방에 가둬놓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 다 끝나고 이제 일반실로 나와서 밑에 내려가면 그때서부터 운동도 시켜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막 운동을 하댔는데 이렇게 4층 이런 얘기는 좀 4층에 문이 이렇게 싹 열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죠 이제 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야 이거 너무나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봤죠. 딱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냥 어떻게 그게 도끼눈을 가능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또 먼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을 하고 아버지는 이제 바로 3일 만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연자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제가 탈북한 게 이제 부모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보이부 감옥에 데려다가 32일 정도를 이제 고문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제 탈북 스토리에 개입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고석으로 잠깐 풀어놨을 때 넘은 거예요. 날 잡겠다고. 그 윤아를 빨리 잡아서 북한으로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네. 그랬는데 중국에 넘었을 때 저는 이미 태국에 가 있을 때거든요. 윤아 씨는 좀 돌았고. 그렇죠. 라오스, 미얀마까지 미얀마, 라오스까지 돌았고.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서 바로 한국에 왔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로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발설할 수 없습니다. 발설할 수 없고. 네.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네. 그리고 오신 지 19년 됐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 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땐 대학도 다니다가. 우리 정부가 대학은 보내주죠? 네. 들어와서 5년 안에 가야 돼요, 대신에. 5년 지나면 자기 돈 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니다가 제가 그 대학 생활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그때 당시 노동교화소에 들어가 계셨고 오빠도 북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를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돈 벌어서 엄마도 데려오고 오빠도 데려와야지 그 생각에 그때 대학교도 그냥 중간에 중퇴를 하고 배우기 시작한 게 미용 기술을 배웠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좀 꽤 오래 일을 했죠. 네. 그렇게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7년도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사실은 방송에 출연 제안을 받은 건 2015년도에 받았댔는데 이제 가족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족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안 했댔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탈북한 지도 좀 됐고 우리 오빠도 탈북에 다 됐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선 2017년도에 방송을 나가면서 제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저는 제가 이렇게 이빨이 강성대국인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말재주가 뛰어난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재주는 북한에서 얻은 거예요? 한국에서 얻은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타고난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특수부대 장교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연설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런 걸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을 못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그때 남북관계 좋을 때는 탈북하신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와서 돈 좀 모은 다음에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가족들 데려오는 거. 그거 그렇죠.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그분도 좀 유명한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장성이 됐죠. 다시 본인이 북한에 들어가서 가족을 빼온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 감옥을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네, 보안법에 걸려서. 걸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오빠까지 다 들어오고. 네. 다 들어오고 이제 내 가족이 서울에서 만난 거예요. 우린 다 따로따로 와가지고선. 그렇죠. 네. 네. 다 따로따로 그냥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렇게 완성체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 4명 중에 네. 시장 경제 제일 잘 적응하는 분 누구, 제일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 누구예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힘들어하시고. 이번 생은 힘들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 너무 오래 살아서.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아직까지 북한 군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좀 이 생은 굴렀다. 네. 네, 다음 생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오빠도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고, 네. 우리 어머니는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물질 만능 세상을 좀 만끽하고 싶으신지 쇼핑 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택배가 계속 날라오고, 아무튼 저희는 신세계를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경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시장 경제에 잘 적응하시는 그런 탈북자분들 많아요. 글쎄,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저만 봐도,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어요, 항상. 아무리 잘 적응했다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 경험하고 졸업한 사람들하고는 안 됩니다. 그 공간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한국에 다 적응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초중고 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툭 말해도 툭 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용실에서 일할 때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이쁜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이쁜아, 오늘 저기 63빌딩 앞에서 불꽃쇼를 하니까 그걸 보러 가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63빌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이제 처음이니까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누구나 다 알만한 걸 모르는 게 그 시기 때마다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90년대 사람, 1000년 뭐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살다 보면 튀어나오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그 소속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야, 유나도 이렇게 이럴 때 보면 북한 사람 맞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여기서 그 전문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면들이 있는 거죠. 미용실에서 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뭐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뭐 고되게 일하고 하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내 기술로 네. 내가 잘한 것만큼 돈을 벌고. 맞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참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해도 뭐 많이 못 버는 분들이 더 많죠. 시장 네. 경제라는 게. 네, 어떤 네. 분들은 또 손재주가 있어서 미용실에도 큰 돈을 벌고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재밌었어요? 내가 돈 버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 버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뭐 이 관절이 빠지는 줄 모르고 일했던 것 같아요. 몸을 좀 덜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그 미용실에서 이쁨을 받았냐면 이제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가느라고 바빠요. 근데 전 이제 뭘 주섬주섬 막 쓰레기 치우고 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와서 유나 너 뭐해?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파마 말면 이렇게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지. 네. 그걸 싹 다 이렇게 싸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걸 싸냐? 아니면 집에 가서 개 가지고 온다고. 하루 종일 나온 거 이만큼을 네. 보따리에다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쫙쫙 다 펴오겠다. 원장님이 뭐 안 이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왜 그거 하냐고. 다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아니 이왕이면 집에 가서 이렇게 개오면 내일 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막 정말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노동력으로 돈도 벌어보니까 너무 감사했지만 내가 한 것만큼의 이상의 그걸 돌아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원장님이 제가 어느 날 고열이 나는데도 출근을 했더니 등을 막 때리면서 집을 보내시는데 손에다 뭘 툭 들려줬어요. 한우 소고기를 3kg를 들려주면서 너 감기 다 나올 때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저를 집에 보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고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구나. 제가 그때 참 집에 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도 있거든요. 시장 경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거와 결합되면 매우 강력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쏟고병든 자본주의고 자기 재산을 개한테 물려준다는 그 얘기를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책으로 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네. 그래서 뭐 억만장자가 돈을 평생을 모았는데 암이 걸렸다니까 창고에 들어가고 돈을 씹어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못 먹었으니까 불을 살라가지고 창고에서 돈하고 같이 타 죽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안 좋은 면들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책으로. 근데 우리 원장님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친척분들이 그래도 있죠. 근데 많죠. 지금은 어떻게 지금 이제 남북 관계도 워낙 안 좋고 북한이 더 폐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소식은 전해 들어요. 간간히. 네. 방법은 그러니까 있어요. 친척들이 돈 달라고 자꾸 나와요. 국경으로. 송금은 가능해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송금은 가능은 한데 조금 가능해요? 네. 이게 함경도나 뭐 양강도, 함경남도 네. 이 지역의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질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 국경 지역은 브로커가 네. 그래도 쉽사리 가죠. 근데 우리는 안쪽이잖아요. 평안도 쪽. 네, 네. 이쪽은 들어가려면 초소를 몇 개를 통과해야 되고 특히 자강도는 안 가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보냈다. 그렇게 하면 60, 70%가 브로커가 다 가져갑니다. 300만이나 겨우 가져간데 아이고, 가는 거예요. 참, 네. 그러니까 안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서 막 이렇게 죽어간다 그러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네. 어쩔 때 보면 이거 브로커 돈 벌어주는 일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네. 듭니다. 하지만 그 찍어보낸 영상 또 통화 잠깐씩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돈과 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전에 오늘 우리 깊은 이야기 좀 해볼까요? 통화할 때 기자들 북한하고 통화할 때 이렇게 중국에 전화해요. 중국하고 회선 살아 있어서 전화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결이 되려면 중국에서 개통된 전화기가 북한에 들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네, 네. 북한은 국제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들어간 전화랑 북한 전화랑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이걸 이렇게 갖다 둘이 대는 거죠? 뽀뽀시킨다 네, 그래요. 네. 북한 말로는 뽀뽀시킨다. 이게 뽀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준비됐으니까 말하나요? 이렇게 하면 네. 저쪽에 중국 브로커는 한국이랑 연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쪽에서 오는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도 받는 거죠. 방식은 똑같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뽀뽀하지 않으면 가족들 말을 어떻게 들으냐면 실시간으로 통화하기는 어렵고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와요. 네. 뭐 유나야 내가 보내준 돈을 메시지를. 잘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요. 네. 그러면 그걸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선불로 먼저 줘요 저쪽에. 네. 그래서 갔죠? 이렇게 하면 수수료까지 다 해서 우리한테 다 청구를 하는 거죠. 받은 거 확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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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치에서는 어차피 그 평양이나 뭐 북부에 있는 그건 중국 전화기니까. 근데 그 평양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신호가 네. 약해지니까 잘 네. 안 돼요. 그래서 국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 있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기지국이 신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위챗 같은 걸로 해서 영상해서 뭐 예를 들어 고모면 고모 돈 갑니다 하면 그 가고 고모가 돈 받았으면 또 그 영상이 중국 가서 거기서 또 메시지로 영상 이쪽 우리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브로커들이 왜 안쪽을 안 갈라 했냐면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들 전화기로 왔다 갔다 하면 네. 북한 다 도청하기 때문에 네. 큰일 납니다. 그 브로커가 너자 수면선 초소를 몇 개 통과할 때마다 뇌물을 줘야 되니까 네.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갔어요. 딱 갔는데 평양이에요. 예를 들면 가가지고 유나가 지금 보자 한다. 그렇게 하면 기자님 같으시면 당장 가자고 그러겠습니까? 네, 네. 안 되잖아요. 네. 이거도 이런 반역자가 와가지고 나 그딴 거 모른다. 내 딸인데도 네. 난 그런 반역자 모른다. 혹시나 모르니까. 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 게 너무 어쩔 땐 공탕을 쳐야 돼요.
못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그냥 노자만 날리고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미용실에 계셨고 그 제가 알기로는 짐 로저스하고도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일하셨다. 투자자. 8년. 8년. 네.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선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운이 참 좋은 사람인 네.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방송 출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출연을 해서 2달 만에 제가 짐노저스 회장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네. 우리 방송에 짐노저스 회장님이 출연하신 거죠. 그때 통역을 맡다 보니까 회장님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영어는 또 어떻게 배웠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까 출신 계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혁명적인 계급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르주아 계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계급에 따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 훌륭한 애들을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 교육을 받았죠. 영어 커리큘럼이 원래는 있나요? 있어요. 영문학과도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외국어 학원도 있고 외국어 대학도 있고. 우리가 뭐 노문학과 있고 뭐 이런 네,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지만 영문학은 하는군요. 제가 북한이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북한이 핵을 못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낮게 봤어요. 네. 쟤네들 뭐 못해. 수준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시스템처럼 국가 차원에서 키워내는 그 두꺼운 통남과 하나 있어요. 네. 이 안에 인재들이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 그 친구들이 그거 잘하죠. 그렇게 네, 하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편화시켜 놓으면 우리나라하고 그 학력 수준이 안 되겠지만 자기네 정부에 필요한 인재들은 충분히 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북한의 그 외국어 학원, 그다음에 외국어 대학 나온 사람들 불어랑 북한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불어, 네, 네. 스페니시, 잉글리시, 그다음에 로 봉봉 알아요. 저 쿠웨이트도 가셨던 그 류현우 대사님 아랍어 얼마 잘하시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일규 참사님, 유현우 대사, 그 태영호 공사님 다 외국어 대학 그분들이야 뭐 외교관들인데. 네, 그런 분들 키워내는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분들은 이제 외교 나가신 거고 배운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북한 안에도 그렇게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또 인재 양성하고 하는 거죠. 그곳에 선택됐던 거죠. 붕붕 날아요 그분들은. 봉봉납니다. 네, 뭐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저도 근데 그 북한에서 영어를 배워보니까 이제 일반 학교는 그렇게까지 안 시키는데 제가 갔던 학교는 어떻게 시키냐면 하루에 2번씩 시험을 치르게 해요. 영어 경연을. 네. 근데 그 2개 치렀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 학교를 퇴출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좀 과오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여단 참모장 딸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제가 1, 2등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네. 영어 경연하면. 그래서 네. 그렇게 스파르타로 맞아가면서 배웠댔으니까 그걸 또 한국에 와서 요긴하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요. 짐 로저스 회장이 특히 북한 투자에 그분이 아난티그룹과 일하시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아난티그룹이 또 어디예요? 저쪽에 골프장 지원. 개성이랑 이런 저쪽 쪽으로. 아니에요? 금강산 쪽에 금강산도 했고 개성 쪽에도 뭐 했던 거 완공해놨는데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서 네. 아난티가 지어놓은 금강산 골프장은 완전히 뭐 쑥대밭에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뭐 이러면서 다 허물어 버렸죠. 일부. 네, 그렇게 말했어요.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저 건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열고 서로 그 돈 벌어서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참. 짐 로저스 회장이 그 대북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본인이 모르는 분야, 그다음에 본인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하십니다. 저 회장님이 저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평생 20개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종목을 끝까지 팔아. 그래서 네가 이 종목은 툭 치면 툭 알 정도로 알면 그때 투자하라. 완전히 이해가 되면. 네. 근데 누가 핫팁을 줬다 그래서 누가 사래 그래서 산다? 너 멍청한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회장님하고 뭐 많은 전 세계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북한을 왜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2007년도에 첫 번째로 다녀오시고 2012년에 다녀오셔서 2번을 다녀오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수루 벼 가을 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회장님이. 이곳은 내가 와서 화장지만 팔아도 대박 나겠구나. 그야말로 회장님 표현은 이렇게 쓰셨어요. Hermit Kingdom.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그런 땅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도 회장님은 북한을 굉장히 매력적인 땅으로 보시죠. 대신에 38선이 없는 조건에서. 네. 네. 저희 문 열 생각을 전혀 안 하니 과거보다 훨씬 더 후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시죠. 왜 저럴까 싶으시죠. 네. 대한민국 분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자본이 근본이 된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발상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한은 혁명과 경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혁명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정권이에요. 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거든요. 혁명이. 그 뜻풀이를 해보면. 그런데 가죽을 벗겨야 되면 뭘 해야 되죠?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혁명과 경제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독재 정권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깨어나는 거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는 순간 독재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왜? 지금 자기네들이 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강고분투한다 그러면서 세뇌시키고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너희가 가죽 벗기는 그 마음으로 충성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뉘우쳐버린단 말이죠. 깨우쳐버리죠. 아, 난 이거 평생 대를 이어가면서 너네 정권에 충성했는데 나 이거 입합 하나 새끼 못 먹네? 나 언제까지 강냉이만 먹으면서 살아야 돼? 이걸 깨우치는 순간 반세력이 생기겠죠. 그 북한은 독재 정권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고 똑똑해지고 깨우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극도로 경계합니다. 저는 지도층에 살아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썩었다. 위에가 썩었다. 오히려 밑에 굶주리고 초급 뭐 필요하면서 풀뿌리 캐먹고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의 충성심이 더 높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북한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오픈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북한 주민들 의식이 깨어나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저개발 독재 국가들 중에 상당수는 또 문을 열기도 하거든요. 하죠. 왜? 네. 주변 국가의 영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막을 내렸죠. 반군 세력의 승리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어났습니까? 13년의 독재를 누가 끝냈습니까? 반군이 끝냈어요. 그런데 그 반군이 생겨난 계기 아랍의 봄이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 아랍의 봄과 같은 이벤트가 생겨날까요? 반군에게 무기도 지원해줘야 되고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무기 지원하려면 우리 한미일이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형학적인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은요. 지형학적으로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픈하면 중국이 자기네들과 오픈하길 원하지 대한민국과 오픈하길 원할까요? 중국은 북한이 공산화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중국은. 북한 사람들은 중국 제일 싫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경제적으로는 석국이에요. 위안화를 쓰고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니면 자기네 공산품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속내에서는 쟤네들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 자기네들은 오로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게 주체잖아요. 이른바 주체.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할 때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약간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종신 집권으로 가면서도 얼마든지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네. 저 모델로 혹시 김정은이 그럼 나도 문 열어도 저렇게 종신 집권하고 체제 안전을 받을 수 있겠다, 보장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약간 그 이제 우리 언론의 희망 회로였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이 국제 글로벌하게 소통하신 분들의 발상은 북한에서 발상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개혁 개방한 건 사실 덩샤오핑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혁을 한다, 개방을 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왜 핵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안 잡았냐면 중동의 많은 독재자들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핵 폐기를 했더니 대부분 다 쳐나갔거든요.
다 죽었어요. 대부분. 정은이는 그걸 쭉 보면서 김정일이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94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은 핵을 개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그때 그걸 한 거에 누구냐? 김정일이 한 거예요. 왜? 못 믿는다. 그렇게 해서 핵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역사를 쭉 보니까 미국이 핵을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한 나라의 그 독재자들은 다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미국이 다 쳐버렸거든요. 김정은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이 하라는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핵을 포기해도 나도 저렇게 날려보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핵 보유국 해가지고 헌법에다까지 박아놓으면서 나 김정은을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극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미사일 ICBM이 자동으로 발사돼서 워싱턴을 타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헌법에다 박아 넣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정은은 개혁 개방을 해서 내 독재 정권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면은 차라리 그냥 주민들 뭐 좀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굶는 거 아니니까. 김정은은 뭐 지금 날이 갈수록 뚱뚱해지는데 뭐 걱정 있습니까? 주민들 굶어 죽어 나가는 거 개치 않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현역에 계실 때 주민들이 너무 굶어 죽어 나가니까 그 위에다 보고를 했대요. 그래서 장군님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랄지언정 마르지 않는다. 주민들이 굶어 죽으면 죽어 나갈지언정 다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구 조절을 항상 해요. 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컨트롤하기 힘들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노동력 착취할 만큼의 그만큼만 있으면 그거 유지하고 그냥 그게 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뭐 스위스에서 자라났는데 그 경제 시장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하는 순간 자기 정권의 그걸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뭐 그걸 결정하는 그 리더십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하면 맞아요. 정말 의미 없어 안타까운 보이지만 얘기죠. 짐 로저스와도 저도 몇 차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좋은 시장. 트럼프 대통령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북한을 살다 왔는데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졌을 때 남한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행하고 싶은 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대부분 일본 가고 중국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류 때문에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개혁 개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연결됐다 하면 북한 가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칠보산, 금강산, 묘양산, 구월산, 뭐 영문대골, 뭐 산이 너무 많고 이게 자연 환경은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돈을 내면서 시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어느 뭐 꺼불꺼불 가는 기차는 7천만 원을 내고 한 달을 여행한다더라고요. 유색인종은 받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예쁜 기찻길로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칙칙폭폭하는 기차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돼도 그 관광 자원으로 그 철길을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자기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적인 기찻길을 따로 뚫고 거기는 그냥 놔두자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로 발전시켜서 아니 저는 뭐 통일된 한반도의 그 미래는 뭐 짐 로저스 회장님 말 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확실히 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부만 개방하더라도 그죠. 그건 브라이트해요. 진짜 밝아요. 근데 김정은이 그걸 참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아세요?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 부산에서 타서 갔죠. 알죠. 송기정 선수는 그 세기야 더블유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때는 우리가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부산에서. 맞아요. 통일 이야기하니까 근데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통일을 하면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떠올리니까 통일에 대한 우리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대한민국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무리 우리를 적대국이네 뭐 제1의 불변의 주적이네 이렇게 해도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너무 그렇게 트라우마적으로 뭐 좀 무섭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 너무 공감이 되고 특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통일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무관심해지는 거. 그렇죠. 저 사람들이 이제 딴 나라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관심해져서 아예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초중고 대학교 통일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셔도 돼요. 관심이 없는 거지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탁 건드려주면
초롱초롱해서 잘 듣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틀어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북한에 관심이 없어서 만약에 북한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건 그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를 힘차게 달려오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러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지쳤어요. 막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북한에 올라가서 막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하다가 북한이 또 저렇게 공격하고 자꾸 태도를 바꾸니까 네. 북한 정부에 대한 그게 이제 피곤해진 거예요. 신뢰가 많이 낮아졌죠. 네.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지 절대로 뭐 북한을 잊거나 관심 받게 둬가지고 아예 뭐 몰라 다른 나라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교육해보면. 남북 교류 협력 나아가 이제 통일까지 가는 길이 꼭 우리가 돈 쓰는 재정 지출만은 아닐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럼요. 저희 3프로 TV 이제 자산 네. 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도 전문가분들 만나보면 투자로서의 북한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럼요.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시에 줄 긋고 도시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이거 투자하고 뽑아 먹는 거 우리 정말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기술력도 있고 뭐 유럽처럼 아름답게는 못하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잘할 수 있는데 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 거의 인생의 절반은 북한에서 사시고 절반은 한국에서 지금 그 정도 된 거죠? 네. 이제 1년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도 있다고 들으셨어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자꾸 아까 그 사진 그 있는 아이는 그러면 우리 감독님 얘기입니다. 그거 근데 밑에 썸네일에 아이 제가 좀 어그로를 끌었는데 너무 혼란을 끼쳐드려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유튜브 채널이 정윤아 TV. 네. 정윤아 TV의 아들을 공개합니다. 네. 이거 속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아들은 없고 딸만 있습니다. 딸은 네,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네. 그러시구나. 싱글맘. 네. 그러시구나. 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질문. 한국 사회가 뭐 북한하고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고 한국 사회는 뭐 전 세계 한 10위권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긍정적인 건 우리 말할 건 없고요.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자살률이나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커지는 격차라든지 사실은 뭐 모든 거의 선진국들이 다 똑같이 안고 있는 건데 문제는 유독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않고. 그러게요. 네. 북에서 절반 사셨으니까 그 시각으로 보면 좀 어때요? 지금 북한도 근데 사실은 제가 살 때부터 그렇다면서요. 지금 북한 전체 출산율이 1.3입니다. 선진국 수준이네. 그러니까 안 나와요. 북한도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유럽이 1.2 정도 되거든요. 북한이 1.3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제가 있을 때부터 한 명 낳아서 잘 기르자 위주였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2명 낳는 것도 많이 낳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건 이러다가 우리 한반도에 인구 위기가 정말 양쪽이 똑같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왜 안 낳지?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하루 세끼 정말 하루만 일해도 쌀 50kg 살 수 있는 돈을 버는데 이거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데 왜 아이를 안 낳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낳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를 낳아가지고 남들과 같이 이렇게 잘 키워낼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뭐하라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만들어서 또 나처럼 어려운 인생을 또 살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사람은 인간이라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양성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위주를 이렇게 배웠댔으니까 처음엔 그게 잘 와닿질 않았죠.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나 같아도 지금 딸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러면 사실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사회가 참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저도 답을 모르니까. 저 같아도 여기 나오시는 정치인들 뭐 몇 선한 국회의원님들도 그 답을 모르니까. 근데 아까 이제 참 와닿는 표현이세요. 하루만 일해도 쌀 50kg.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쌀 50kg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한국인들에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겐 좀
쌀 50kg면 도대체 가족이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김정은 정권이 작년부터 그 양정 사업소를 만들어서 쌀을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쌀이 자꾸 돈입니다. 돈이 자꾸 쌀이고. 그래서 너네 집에 쌀 몇 킬로 있니 하면 쌀이 몇 킬로 있다면 그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와서 이렇게 쌀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양정 사업소를 통한 그 양정 정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곡 정치를 하는 거죠. 양정이니까. 네. 근데 뭐라냐면 이제 기자님이 나 쌀 좀 살게요. 이렇게 하면 너네 집에 쌀 몇 킬로 있어? 이렇게 하면 뭐 10kg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g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kg 미만이면 10kg까지 부족한 2, 3kg를 살 수는 있는데 10kg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쌀을 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쌀밥을 너무 안 먹어서 TV에서 밥 좀 먹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쌀이 많고 얼마나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먹으라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내려갔더니 네. 밥통에 있는 밥을 썩어서 버리고 쉬어서 버린 게 아니라 말라서 안 먹으니까 그걸 통째로 이렇게 밥통 모양으로 탁 뒤집어서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제가 뚜껑을 열고 그 밥통 모양을 이렇게 밥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는 저 쌀 한 알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막 그걸 바라봤던 기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루 벌어서 50kg 쌀을 살 수 있는데 1시간 벌어서 50kg 쌀 사는 사람이 보이고 1분 벌어서 50kg 쌀 사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비교가 되니까. 네, 네. 뭐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유독 이게 이런 비교하고 이런 게 심해. 맞아요, 맞아요. 북한은 그 물에 뜬 그러니까 카르텔들이 물에 이게 떠 있어요. 구름처럼. 그러니까 네. 밑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그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나도 자유 없으면 너도 자유 없고 우린 뭐 다 생활총화 그리고 요게 그 국가의 메인 몸 이렇게 네. 하니까 사실 그런 비교 의식이 많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유가 안 되잖아요. 뭐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고 네, 네.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런 소유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높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정윤아 TV 홍보할 시간 하나 드릴까요? 아니 정윤아 TV 홍보보다도 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에 느끼는 거죠. 네, 네. 들을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1시간 투자할 만했다, 들을만 했다 네.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어요. 정윤아 TV에는 그런 내용 많아요? 정윤아 TV는 조금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입니다. 문화적인 소통. 네, 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 네네네. 네. 그런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탈북 방송인 정윤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